접근하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게요. 맞불, 떼창, 층간소음, 재회인데요. 먼저 재회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6월 25일 방송된 한국전쟁 특집 VR 다큐 마지막 인사 관련 단어입니다. 해당 다큐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족들의 가슴 절절한 사연을 담았는데요. VR 기술을 통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재회의 순간을 만들며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박연래 할머니의 집을 찾았는데요. 19에 시집 와갖고 21살에 돼. 우리 딸 낳지. 그러고는 25이 딱 죽어버렸는데 내가 무엇을 알겠냐. 다 잊어버렸지. 산 것도 같고 안 산 것도 같고 그래. 전사통 이러고 받을 때 심정이 어땠어? 어머니 마음이? 기가 막혔지. 남편이 전투에 투입되기 직전 훈련소에 면회를 갔던 날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사진 하나 찍자 해서 돈이 없어 못 찍었다고 내가 그랬어. 그래서 사진도 못 찍었어. 남편은 아내와 단둘이 찍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전장으로 떠나고 싶었나 봅니다. 어디를 안 가. 딱 한 번만이라도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할머니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멀고도 낯선 스튜디오로 할머니를 이끌었습니다. 아이 배중이 엄마 박연래 신랑 기념탁 왔어. 왔다 어째 인제 와. 진짜 어제 인제 와. 우리 아그들은 잘 컸는가? 잘 커서 여워갖고 손지도 봤어. 이상해. 아이 세월 참 빠르네. 당신은 죽어버렸는데 그런 좋은 꼴도 못 봐줘. 나는 당신 만나면 하고 잡은 거 있었는데 내 소원 좀 들어줄라요? 그때 기억난가? 당신이 그 훈련소 마지막 면회 온 날 그날 요상하게 당신이랑 사진 하나 찍어두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 찍을란가? 내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참말로 많이 보고 싶었던 당신 박연래 씨 나가 사랑하요. 나도 사랑해. 나도 더 보고 잡고 어깨 한번 잡아보려고 어깨가 없네. 나 좀 잡아봐. 좀 달아보세. 오메 어째 배 끼고 보야 배일란가. 오메 이놈 쓴 게 아무 사람 하나도 없고 여기 포장 딱 쳐져갖고 안 베이네.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해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는 유가족들도 많은 상황이죠. 다큐를 본 시청자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할머니 VR 쓰고 계실 때 누가 안아주시면 많이 위로됐을 듯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래픽은 진짜 분발 좀 해야겠습니다. 제작진의 진심이 바래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 이런 걸 떠나서 할머님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전한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큐가 전한 메시지, VR 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오갔습니다. 네, 위원들도 다큐멘터리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이제 박연래 할머니의 그 사연이 펼쳐질 때 고인과 재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꾹꾹 눌러온 감정들이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 이제 시집살이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어요. 친정에 갔다 오면 안 오면 조알량하고 작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살라고. 그 고인이 된 남성들이 기다려야 했던 제자리에서 그 가족을 지켜야 했던 수많은 어머니들, 아내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이런 호국본 특집을 할 때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는데 박연래 할머니의 사연에서 그 아픔을 좀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그 참전용사 유족들의 재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서히 망각해가고 있었던 그 한국 전쟁의 역사, 그 공적인 의미까지 되살려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내레이터를 김영옥 배우가 맡았는데 김영옥 배우가 193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한국전쟁을 겪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그 울림을 전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메타 휴먼의 모습이 생각보다 실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화감이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은 뭐 인정하지만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이 메타 휴먼은 그래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체험자들의 말에 대해서 적절하게 리액션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순간은 이제 할머니가 다시 남편을 만났을 때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VR 기기를 벗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할머니는 VR 기술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에 대해서 어떤 현실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다른 시청자들이 보는 것보다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VR을 봤을 때는 어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체험자는 어떤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시청자 입장에서도 몰입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직도 7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그 상처가 여전하고 근데 아직 유해조차 돌아오지 않은 유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해 발굴 감식단이 계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공익적인 목적까지 잘 수행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떼창입니다. 박현민 위원이 준비하셨죠? 6월 29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우리들의 축제의 피날레가 전파를 탔는데요. 강진, 데이식스, 샤이니 등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들이 등장해 떼창 유발 무대를 선보이며 즐거움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축제의 정점을 찍어주실 축제계의 대부시고 그렇습니다. 가요계 원조 역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주세요. 강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을 믿을 사람. 당신은 철없는 사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호호. 요즘 기분이 좀 많이 좋으시다고요? 놀면 뭐하니 출연하고 나서 예. 10대, 20대 팬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저기 강진. 예. 저렇게 네. 또 들어주셨어요. 예. 저는 방송을 놀면 뭐하니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또 오래 기다리셨어요. 데이식스 컴온! 가자 데이식스! 남자로 춤! Shine is back! 춤! Shine is back! Shine is back! Shine is back! Shine is back! Back! Go! Baby, I'm curious, yeah. 사진 속 네 가슴 비수지 Hard like a criminal, hard like the beat, hard like my flow, 꿈이 당겼지. 우리들의 축제 프로젝트가 약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떤가요? 네, 댓글 살펴볼게요. 누워서 듣기에는 제작진한테 미안해서 허리 펴고 앉아서 들었어요. 오랜만에 주말에 볼만한 방송이었습니다. 축제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 마음이 참 좋았네요. 몇몇 노래는 따라 부르고요. 방송 보며 흥얼거리고 힐링했네요.
그동안 놀면 뭐하니의 음악 기획은 초창기 화제성에 미치지 못하면서 엇갈리는 반응들이 존재했는데요. 우려와 달리 이번 축제 프로젝트는 티켓 오픈과 함께 단숨에 매진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접속 대기 인원만 무려 10만 명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특집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번 축제 프로젝트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놀면 뭐하니는 그간 여러 음악 프로젝트를 선보여 왔습니다. 뭐 주주 시크릿도 있었고, 싹쓸이도 있었고, 환불 원정대도 있었고, 시청률이 조금 아쉽다 싶으면 이제 투입을 하면서 이제 시청률을 좀 반등시키는 그런 주제로 삼아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식상하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되고 가능성과 꿈이 모여서 축제가 되는 이런 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밴드도 나오고 걸그룹도 나오고 또 트로트 가수도 나와서 그야말로 좀 세대를 아우르면서 다 같이 좀 즐거워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에도 부합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러블리즈가 오랜만에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러블리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윤상 씨가 또 영상 편지를 전했는데 10년 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진심으로 그 누구보다 축하할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뭉클한 감동을 자아내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날 회차 자체는 굉장히 즐겁게 봤어요. 근데 반면 놀모의 음악 기획은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보게 되면 뭐 다양한 세대의 아티스트를 포함한다라고 했지만 놀모만의 무언가가 드러나는 기획이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약간 놀면 뭐하니의 음악들이 과거의 음악을 재생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싹쓸이처럼 아예 90년대 음악을 또 재생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주주 시크릿도 레트로를 다시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 보면은 놀모는 음악 기획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획에서도 사실 레트로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어요. 놀면 뭐하니가 하는 음악 기획은 어떤 음악 기획인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놀면 뭐하니가 가진 프로그램적인 장점이라면 우리가 이제까지 즐겼던 것을 이 시점에 어떻게 다시 불러낼 것인가? 여기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의 성격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놀면 뭐하니가 보여준 음악 프로젝트가 매번 뭐 출연자와 음악만 바뀔 뿐이지 똑같다라는, 그래서 갈수록 좀 이렇게 화제성이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들의 축제는 축제라는 키워드에 더 초점을 맞췄고 섭외 과정에서 좀 흥미를 불러일으킨 서사 장치들이 이제 최종 공연에서 많이 좀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전파장사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축제 무대에 서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레임. 인생은 말이야 얘들아 형발 좀 들어 어차피 100년도 못 살아.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대창 간간히 해주셨던 거 감사해요. 거기서 오는 풋풋함 같은 것들이 시청자들도 같이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또 데이식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축제를 위해서 그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리메이크를 한 그 노래가 이제 마지막에 펼쳐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오리지널 곡으로 이제 대미를 장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곡을 통해서 이 떼창 그리고 축제라는 의미로 굉장히 잘 살려진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봤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음악 프로젝트와는 조금 이렇게 달랐던 제작진들의 노력이 시청자들의 호응으로도 좀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맞불입니다.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난달 24일 방송된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역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결혼 4년차 맞불 부부가 출연했는데요. 집안일에 무관심한 남편과 알코올 의존 문제가 있는 아내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고 힐링 리포트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플로 인해서 알게 됐고요. 각자 이혼한 상태였고. 재혼. 잘 먹겠습니다. 했어, 엄마 딸. 슈테 옛날 같아서 아빠한테 문 맞았어. 네? 어머, 설마.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내가 애 때린 적 있냐고. 그러니까 애비로서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해가지고 그걸로 신고했어요. 뭐? 정황을 모으고도 싶고 그래서 제가 먼저 설치를 했어요. CCTV가 있는 거예요? 나도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나도 달지. 저도 바로 남편도. 달았지. 서로 설치해 놓은 거예요? 저 혼자만 그냥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저도 그냥 같이 신고해버려. 첫 닫아. 진짜. 몇 개월이에요? 17
7개월 됐어요. 아, 네네네. 아이고. 육아를 해, 뭐를 해. 어휴. 그렇다고 제가 집안일을 시키지도 않거든요. 그냥 다만 아기랑 옆에 좀 붙어 있고 아기랑 좀 놀아주고. 저녁 먹자고? 사와. 뭐 사와? 내 약 사오라고 해, 내 약. 여기 있잖아, 니야. 약이 어딨어? 2개 있고 요거 있고. 어머, 설마. 뭐 매일 새벽까지는 아닌데 그 새벽까지 먹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혼자 드시는 나 거예요? 좀 더 드셨구나.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알코올 중독이 뭐 초기일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있지 않을까. 술을 끊을 자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절대 못 끊는다고. 안 먹는 날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앉아 있는 동안에는 이제 4시간. 힐링 리포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힐링 리포트는요,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오. CCTV는 2개 다. 네, 수고하십시오. 두 번째 힐링 리포트 역시 두 분께 다 드리는 건데요. 금주, 금연 구역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집에서 드시는 건 진짜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손수 이렇게 제작한. 처음이에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금주 금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상담도 받으시면서 아이들 케어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릴 적 과거사가 갈등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이는 얘기들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 핑계 뒤에 숨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변화된 모습도 볼 수 있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술도 나쁘지만 흡연이 웬 말인지 꼭 고치시길. 아이들을 위해서 부부가 꼭 변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지상파 2049 시청률 1.1%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인데 그 장점은 사실 역대급으로 발휘된 회차였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은 이 부부들의 주 고민거리로도 제시되지 않았던 그 큰딸의 가출 문제였어요.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CCTV를 지켜보면서 그 문제점을 캐치를 한 거거든요. 영상 속에서 정말 위축되어 있고 계속 그 어린 동생을 돌봐야만 했던, 그리고 정작 본 방송에서는 정말 부재한 그 큰딸의 어떤 심리에 주목을 한 거죠.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심리 상태, 그리고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우려까지도 짚어준 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아내는 그 알코올을 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미 독박 육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이 알코올 의존증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의 어떤 의지로는 통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솔루션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부 문제의 원인을 짚어가는 과정에서 불우했던 어린 시절 가정사를 문제의 강력한 원인으로 끌고 오는 것은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어떤 변명거리, 회피처, 도피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아주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편견을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 너무 문제를 단순화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이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 양육자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점을 찍었는데요. 그러면서 역대급 힐링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애프터 육아 상담을 꼭 받으십시오.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내가 받았던 아픔과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좀 종합적으로 이 가족들의 문제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보여준 회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의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아동 학대와 방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거를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자들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를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권고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령 뭐 식당에
방에서 밥을 먹는데 부부가 이렇게 다툼을 하기 때문에 어린 조카들이 17개월 아이를 데리고 차가 막 오가는 그런 도로에 나가 있는 장면이 나와 있고, 혹은 아이가 따라오는데도 부부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흡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단지 이게 부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엔 넘어서는 어떤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문제들을 나중에 육아 어떤 상담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시청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세요. 육아 상담을 받으세요. 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지만 명확하게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조차도 아동학대와 방임에는 무력하구나, 이런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부부는 성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 낫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아이가 있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아동방임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방송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층간소음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지난달 27일 방송된 실화 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강서구 빌라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는데요. 살해 동기가 층간소음으로 알려지게 된 그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고 왜곡된 보도로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유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옥상에 빨래를 널러 갔던 엄마가 많은 피를 흘리며 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유, 세상에. 그리고 한 손엔 흉기를 들고 그 뒤를 따라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엄마를 찌른 40대 엄씨. 윗집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이웃인데. 딸은 몸싸움 끝에 겨우 흉기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너무나도 허망하게 엄마는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여러 언론에서 앞다투어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밝혀진 살해 동기는 바로 층간소음. 층간소음? 하지만 유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가해자가 사증이고 피해자가 삼증인데 어떻게 층간소음으로 살해를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맞죠?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하고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신빙성이 있나 없나 그 부분도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게다가 피해자 가족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상황. 사시면서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층간소음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저희는 층간소음은 좀 없어요.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쓰인 기사 탓에 엄마의 억울한 죽음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층간소음, 이웃 갈등 이런 키워드만 기억이 나요. 나는 가해자한테 아무 말 못하겠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피해를 잘 당했다. 아이고, 참 그거 얘기하는 아니죠. 들도 그렇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은 물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댓글들. 사람들은 피해자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정보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 저희 담당 형사님이 절차 밟아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저는 그건 언론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진짜 3층, 4층 그것만 물어봤어도 이거 이렇게 기사 안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시청자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 헤아릴 수 없네요. 사실과 다른 기사와 반응으로 얼마나 속상하실지 마음이 아픕니다.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추측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들 정말 문제다.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글 쓰는 기자들, 익명 뒤에 숨어 댓글 다는 사람들 전부 자기 일 아니라고 참 너무합니다. 언론과 댓글에 2차 가해에 대해서 분노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언론 보도의 역할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남긴 이번 실화 탐사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실탐 제작진이 이 가해자의 진짜 동기를 추적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가해자가 처음에는 뭐 층간소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고, 층간소음 문제로 언론은 그걸 받아쓰기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게 어떤 2차 가해가 가해졌는데, 실탐 제작진은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라는 어떤 그 의문에서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도 해보고 이웃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가해자의 진짜 동기를 추적을 해낸 거죠. 사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가족의 입장문도 나왔는데, 거기서는 약간 조현병을 주장하면서 우발적 사고임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가해자 가족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았는데, 저는 우발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는 흉기를 준비한 점, 그리고 끝까지 찾아가서 계속 공격을 했다는 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계획을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조현병 주장이
형선고나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양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조현병 환자를 보호하고 살해 동기를 파헤치는 이런 면에서도 사력 있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언론이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뭐 정정 보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잘못된 보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이웃에게 살해를 당했다라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실화탐사대는 그 살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실은 그에 준하는 부조리한 일들이 더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들을 드러낸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게 여겨졌는데요. 언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보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심각한 2차 가해가 주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언론의 어떤 세태를 꼬집었던 장면도 좀 속 시원하게 엮여지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정정 보도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뭐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전문가 패널로서 박지은 변호사가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으로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짧게라도 이야기를 해줬다면 시청자들의 좀 분노를 사그라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언론이 직접 그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자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발하고 유족 측을 대변한 그런 실화탐사대의 장점이 굉장히 잘 발휘된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유족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경찰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보도를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달라 그랬는데 그 기대마저 결국에는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실화탐사대에 다시 사연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최근에 그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그 강력 범죄라든지 일탈 행동에 대해서 고발하고 폭로하는 그 고발 콘텐츠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콘텐츠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이끌어내는 데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실화탐사대 방송이 좀 시의성을 띠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번 아이템을 통해 관심이 필요한 사안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실탐만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봅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실화탐사대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